전통 왕조 국가 시기의 역사와 근현대사의 학습법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Q&A 특강 최경숙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질문, 전통 왕조 국가 시기 역사와 근현대사 학습법이 다르나요? 네, 이거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동아시아사의 전체 6단원 중에 큰 대단한 6단원 중에서 4단원까지에서 공부하던 방식하고 그 다음에 5, 6단원에서의 근현대사 보면 학습법이 달라진다는 걸 확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면서 저렇게 멈칫, 이거 뭐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근현대사 학습법이 좀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저는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기준을 잘 잡으면 이게 좀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바로 그래서 동아시아사도 기준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전통 왕조 시기, 즉 전근대사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학습법은 중원 왕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좀 잡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보이지만 이제 간단하게 보면 중국사입니다. 물론 동아시아사를 한국사 중심으로 잡아도 돼요. 그런데 이 좀 더 이 중원 왕조라고 해서, 중원 왕조라고 하면 여러분 우선 뜻 자체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제 한족, 중국의 한족이 황허강 중하류 지역에서 그들 나름의 왕조 국가를 만들면서 점점점 팽창해 가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변 국가와 이제 교류를 하게 되겠는데, 이거를 좀 알아두면, 이걸 알아두게 되면 그 하나 기준법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법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노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트에다가 맨 위에다가 중원왕조의 변화를 쭉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주제사 또는 관계사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개항 이후에 각 국가의 역사 속에서 근현대사가 이제 발전되는 모습이 나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정말 몇 년 단위, 심지어 뭐 몇 월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동아시아사를 꾹 참고 있다가 여기서 터집니다. 동아시아사 해도 너무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쓰고 합니다. 동아시아사 처음 접하면 막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울고 들어왔다가 제 입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웃으면서 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웃으면서 나가요? 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근현대사는 반대로 사건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따라서 사건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중원 왕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근대사에서, 사건 중심은 근현대사로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중원 왕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유목민족 국가 역사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족 국가들도 이들이 예를 들면 쉽게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내려왔을 때 이들이 한족하고 한족의 문화를 이제 수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멋있는 이름이 나오죠. 호환융합.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너희들한테 동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바로 이원적 통치라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따라서 그러면 여러 입장에서 그것을 두 가지, 호환융합과 이원적 통치를 구분했을 때도 기준이 중원왕조의 변화라고 한다면 쉽게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갔을 때 중원왕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사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일본사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학습법에 관련해서 이제 수능이나 내신이나 모두 막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본사에서 막부가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무사 정권, 이제 장군, 쇼군, 네, 여러분들이 아마 뭐 사무라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제 막부 정권이라고 하죠. 이제 조정과 별도로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실제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에도 막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막부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상당히 동아시아에서는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막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하고 에도 막부를 기억할 때 중원왕조를 기준으로 써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쓰세요. 번거로워하지 마시고 그 밑에다가 세 개 막부를 밑줄을 쫙 그어서 동그라미 쳐주시면 이 세 개 막부를 기억하는 순간 그대로 전근대사가 잡힌다, 확실하게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책봉 조공이라는 정말 수능 세계사에선 나오지 않는 거 이 책봉 조공 관계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중원왕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 책봉 조공 관계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기준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근대사에선 중원왕조 변화를 기준으로 잡아라라는 것이고, 다만 이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학습법 하나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예요. 네, 지도를 빠뜨리고 동아시아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신 이건 수능은요, 이제 고득점에서는 분명히 지도 문제가 나오고, 지도가 어느 국가,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지만 관계사하고 주체사가 잡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기별 지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별 지도는요, 이제 아까 조금 전까지 중원왕조 변화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제 근현대사까지 갔을 때 시기별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별로 지도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처음부터 쭉 근현대사까지 지도를 좀 잡으시면, 특히 마지막이 보통 지도 마지막이 영토 분쟁 관련된 지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오늘날의 동아시아까지 지도가 어떻게 구성된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지도가 국가의 형성과 그 당시의 세력 판도를 알려주는 확실한 힌트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특히 동아시아사의 시기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왕조 국가 시기에서는 중원왕조를 기점으로, 근현대사에서는 사건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별 지도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동아시아사의 시기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Q&A 특강 최경숙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전통왕조 시기 그리고 근현대 학습법 확실하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